안녕하세요. 물박사입니다. 지난 영상을 통하여서 3대 영양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오늘은 3대 영양소 중 탄수화물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물박사는 탄수화물을 당 또는 당분 그리고 포도당이란 말로 혼용해서 쓰기도 할 것입니다. 모두 같은 의미이니 크게 차이를 두지 않길 바랍니다. 탄수화물의 주요 공급원은 쌀과 밀과 같은 곡물 그리고 설탕과 같은 단 음식이 되겠습니다. 탄수화물은 어떤 영양소보다 그 맛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즐겨 찾는 음식이고 꼭 먹어야 되는 음식입니다. 탄수화물이 풍족한 시기에는 인류 문화가 꽃피었고 반대로 탄수화물이 부족할 때는 모든 문화활동이 침체되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탄수화물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매일매일 탄수화물을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섭취한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소화 흡수되게 됩니다. 탄수화물의 1차적인 소화는 구강으로 분비된 침에 있는 아밀라제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위장의 운동과 췌장에서 십이장으로 분비되는 소화액 중 존재하는 아밀라제에 의해서 다시 소화되게 됩니다. 아밀라제라는 효소는 결국 아미노산이라는 영양소에 의해 생합성되기 때문에 탄수화물 소화를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도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섭취한 단백질이나 체내 단백질이 부족하다면 아밀라제 효소도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몸이 극단적으로 마른 사람들이 소화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아밀라제든 소화관의 운동에 의해서 소화된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포도당은 소장에서 흡수되게 되는데 이때 포도당은 반드시 나트륨과 결합되어 흡수되게 됩니다. 만약 포도당에 비해 나트륨이 부족하다면 포도당의 흡수율이 낮아질 것입니다. 같은 음식을 똑같은 양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대변이 많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대변이 적습니다. 대변이 많은 사람은 소화 흡수율이 낮은 것이고 대변이 적은 것은 소화 흡수율이 높은 것이죠. 결국 이것은 나트륨의 양과 밀접하게 관련이 됩니다. 여러분 중 대변이 다른 사람보다 많다면 체내에 나트륨이 부족하거나 음식 속에 나트륨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흡수된 포도당은 1차적으로 혈중 포도당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사용되게 됩니다. 그리고도 남는 포도당은 간과 근육에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되어 있고 혈중 포도당 농도가 낮아지면 포도당으로 전환되어 혈중 포도당 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저장되고도 남는 포도당은 지방으로 전환되어 지방 조직이 됩니다. 지방도 일부 포도당으로 다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양이 매우 적기 때문에 지방은 포도당의 안정적인 공급원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탄수화물의 섭취량은 혈중 포도당 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그리고 간과 근육에 저장될 정도로만 먹는 것이 가장 건강에 좋습니다. 지방이 지나치게 증가하여 살이 찌고 있다면 탄수화물 섭취량을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혈중 포도당은 결국 세포로 이동하게 되어 에너지 대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게 에너지를 확보하여 활력 있는 삶을 살게 되겠죠. 만약 혈중 농도가 낮고 간과 근육에 글리코겐이 고갈되면 세포로의 포도당 이동이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또는 혈중 농도가 높고 간과 근육에 포도당이 많더라도 세포로 포도당 이동이 가능하지 않다면 결국 세포는 포도당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때 인체는 배고픔을 유발하여 탄수화물 섭취를 더 늘리도록 하게 합니다. 아무리 탄수화물 섭취가 많더라도 포도당이 세포로 잘 이동하지 못한다면 결국 인체는 배고픔에 끊임없이 시달리고 그에 따라 많은 질병을 낳게 될 것입니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동맥혈의 포도당 농도와 정맥혈의 포도당 농도 차이에 따라 배고픔과 포만감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 둘의 차이가 크면 포만감이 생기고 이 둘의 차이가 적으면 배고픔이 생깁니다. 동맥혈액에 존재하는 포도당이 결국 세포로 이동할 수 있는 포도당입니다. 동맥혈에서 세포로 포도당을 공급했다면 정맥혈의 포도당 농도는 낮아지겠지요. 그래서 동맥혈과 정맥혈의 포도당 농도 차이는 크게 됩니다. 반대로 동맥혈의 포도당이 세포로 잘 이동하지 못하였다면 정맥혈의 포도당도 크게 감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적겠죠. 이것은 결국 세포가 포도당을 먹지 못하였던 것이고 배고픔이 생기게 됩니다. 일례로 치매 환자 중에 밥을 금방 먹었음에도 밥을 안 먹었다고 떼를 쓰는 분이 계십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치매 환자고 며느리가 식사를 드렸다면 이 치매 환자인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밥을 차려주지 않았다고 야단을 치고 큰 소리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며느리는 매우 억울하겠죠. 이러한 사실들이 이웃들에게 알려지면 정말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미울 것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를 이해해야 됩니다. 시어머니는 치매 환자잖아요. 치매 환자는 아무리 체내에 포도당이 많더라도 뇌 조직으로 포도당의 이동이 잘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뇌에 포도당이 이동되지 않기 때문에 식욕을 조절하는 뇌는 당연히 배가 고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밥을 금방 먹었음에도 다시 밥을 먹게 되는 것이죠. 이런 치매 환자들은 두뇌 활동은 감소하고 오히려 살만 찌게 되는 것입니다. 치매는 뇌 조직으로 포도당 이동이 잘 안 되는 대표적인 질환인 것이죠. 뇌가 퇴화되어 포도당 이동이 잘 안 된다면 그것은 쉽게 고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뇌가 퇴화되지 않았음에도 포도당 이동이 감소하여 뇌 기능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 박사가 오랫동안 극단적인 저염식을 하고 2006년도부터 물을 의도적으로 2리터 정도를 마셨습니다. 그에 따라 물 박사는 심각한 치매 증상을 경험하였죠. 항상 다녔던 길이 헷갈리고 말하고 있는 내용을 까먹고 분노 조절 장애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금 부족과 수분 과잉에 의해서 일어난 현상이었습니다. 지금은 소금을 더 먹고 육류 섭취가 증가하면서 이전의 그러한 치매 증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뇌에 물리적인 변화가 없어서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무튼 어떠한 이유에서든 세포로의 포도당 이동이 감소하면 세포는 항상 배가 고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탄수화물, 즉 포도당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포도당을 저장하는 혈액, 간, 근육의 크기가 매우 작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에너지 대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약 10시간 정도의 포도당만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육체 활동이든 두뇌 활동이든 다른 사람에 비해 그 활동량이 많다면 10시간보다 훨씬 적은 양을 사용할 수 있는 포도당만 저장되겠지요. 이것은 식사 횟수와 매우 깊은 관련성을 둡니다. 가능하면 10시간 이내에 식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신체의 능력을 인간은 오랜 경험에 의해서 학습하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은 약 3회의 식사를 하는 것이 일반화가 되었습니다. 에너지 대사가 많은 사람이라면 3회보다 더 많은 식사 횟수를 유지해야 됩니다. 과거 농경사회에서 농번기와 같은 일이 많을 때는 아침 식사하고 세참 먹고
점심 먹고 세찬 먹고 그리고 저녁까지 이렇게 5끼 식사를 하였죠. 이게 매우 생리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3끼보다 더 많은 식사를 요구할 것입니다. 식간에 배가 고프다면 적은 양이나마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할 때는 설탕과 같은 당분도 매우 좋습니다. 이렇게 탄수화물을 적절한 시간에 공급하게 되면 근육을 잃지 않고 인체는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건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중에 일일 일식이 건강에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하루 16시간의 공복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서 간헐적 단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보통 2회의 식사를 하게 되죠. 하지만 채소 활동량이 보통 사람 이상이라면 최소한 3회 이상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포도당의 저장고가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을 너무 자주 먹게 되면 위가 휴식을 취할 수 없어 소화관에 무리가 가해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일회 식사량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하면 위가 소화에 부담을 느껴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같은 양의 일을 할 때 조금씩 나눠서 할수록 훨씬 수월합니다. 이러한 원리는 소화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일일 일식이 건강에 좋다느니 또는 간헐적 단식이 건강에 좋다느니 위에 휴식을 가해야 되기 때문에 식사 횟수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것이 좋다는 그런 말들에 현혹되지 않길 바랍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은 인간의 쓸데없는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잘 따르는 것입니다. 인체는 가능하면 3회 이상의 식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탄수화물의 소화 과정에 대한 내용과 인체에서 소비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식사를 좁은 의미로 밥이나 빵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밥과 빵은 모두 탄수화물의 주요 공급원입니다. 탄수화물은 음식이라는 전체 의미로 사용할 정도로 생존에 있어서 절대적입니다. 쌀과 밀에 소금을 조금 넣어 음식을 하면 한 끼 식사로 충분할 정도로 탄수화물은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생존에 중요한 탄수화물이지만 지나치게 먹어서 건강을 잃기도 합니다. 탄수화물은 그 성질이 매우 달아서 맛을 내는데 매우 좋은 식품입니다. 아무래도 많이 먹을 가능성이 높은 식품이죠. 하지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모든 사람이 탄수화물 섭취를 많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적정한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건강을 잘 유지하게 되죠. 하지만 특정인에게만 당이 지나치게 당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우리가 당이 당기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그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세운다면 탄수화물을 매우 건강하게 섭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는 당이 당기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당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이 당기는 이유를 크게 4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당 공급이 부족할 때. 두 번째, 당 공급이 적당할 때. 세 번째, 당 공급이 과다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원인에 의해서 당이 당기게 됩니다. 당이 당기는 이유 중에 당 공급이 부족할 때 당이 당기는 것은 매우 건강한 신호입니다. 살아갈 때 필요한 당분이 부족하다면 몸은 당연히 당분을 요구하겠지요. 몸의 필요에 의해서 당을 섭취하면 매우 건강해질 텐데 우리는 무조건 당이 당기는 이유를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건강한 신호로서 당이 당기는 이유는 보통 이러한 경우입니다. 다이어트, 소화장애나 흡수장애일 때, 그리고 흰쌀과 설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을 때, 이러한 모든 경우는 당 섭취가 크게 제한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활력 있는 삶을 위해서는 몸에서는 당을 더 요구하게 되겠죠. 이런 신호를 무시하고 당을 무조건 제한하게 되면 오히려 건강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당이 당길 때는 당분을 적절하게 섭취해 주는 게 좋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는 대부분 탄수화물을 제한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살이 찌는 가장 큰 이유로 탄수화물의 과도한 섭취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도하게 섭취한 탄수화물은 당으로 흡수되어 혈액과 간 그리고 근육에 당으로 저장되고 나머지는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탄수화물을 과잉하게 섭취한다면 당연히 지방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살이 찌는 것이죠.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대중들은 다이어트를 시도할 때면 반드시 탄수화물을 줄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탄수화물 섭취를 지나치게 줄여 생존에 불리한 환경이 되면 몸은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당이 당기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당 섭취를 계속 제한하게 되면 몸에 있는 근육을 활용하여 당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매우 좋지 않는 신체 반응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당이 당길 때 당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할 것입니다. 소화장애나 흡수장애가 있을 때도 당분이 당깁니다. 그 이유도 간단합니다. 소화장애와 흡수장애 모두 체내 당 유입을 제한하기 때문에 건강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당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의지적으로 제한하게 되면 당은 더욱 당기게 되겠죠. 소화장애의 가장 큰 원인은 소화의 핵심이 되는 소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위산의 원료가 소금이고 위산을 중화하는 알칼리액의 주성분이 소금이기 때문에 만약 체내 소금이 부족하거나 음식 속에 소금이 부족하다면 소화장애를 유발하게 될 것입니다. 흡수장애 또한 소금 부족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탄수화물이 소화되어 당으로 전환된 후 이 당은 소장에서 나트륨과 결합하여 흡수하게 됩니다. 만약 소장 내에 포도당에 비해 나트륨이 부족하게 되면 그만큼 당은 흡수를 방해받게 됩니다. 결국 소화장애와 흡수장애 모두 소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소화장애와 흡수장애에 따라 당이 당길 때는 대부분이 설탕이 당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탄수화물의 주 공급원인 쌀은 설탕보다 소화가 잘 안되기 때문입니다. 설탕을 섭취하게 되면 신속하게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되고 빠르게 흡수됩니다. 이것으로 부족한 에너지를 확보하고 또한 소화에도 에너지를 공급하여 소화력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소화장애와 흡수장애가 있을 때 설탕이 먹고 싶다면 설탕을 마음껏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 공급이 부족할 때 당이 당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흰 쌀과 흰 설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무언가 하지 마라 그러면 더 하고 싶죠. 그것은 청개구리 심리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살아갈 때 자신에게 좀 더 필요한 행위들은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것이 일반입니다. 만약 그것을 의도적으로 억제하게 되면 당연히 하고 싶은 욕구가 증가하는 법인 거죠. 여러분들 중 흰 쌀과 흰 설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으면서 당이 당긴다면 이때는 흰 쌀과 흰 설탕을 마음껏 먹기 바랍니다. 이들은 어떤 보양식보다 여러분들의 활력 있는 삶을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로 당 공급이 적당함에도 불구하고 당이 당길 때도 있습니다. 그럼 가장 큰 이유는 혈액순환 장애일 때입니다. 그렇게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지방 섭취가 부족하거나 단백질 섭취가 부족할 때도 당이 당기게 됩니다. 탄수화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소화와 흡수가 잘 되어 체내에 당이 잘 유입되게 되면 혈액에도 당이 풍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혈액 중에 아무리 포도당이 많더라도 혈액의 순환이 방해를 받게 되면 필요한 조직세포에 포도당이 공급이 잘 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결국 포도당을 섭취하지 못한 세포는 배고픔을 느끼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단 음식이 당기게 됩니다. 혈액순환이 방해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혈액의 약 55%를 차지하는 혈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혈장은 물 1리터에
염화나트륨 9g이 들어있는 소금물입니다. 이 물은 물보다 소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소금에 의해 물이 조절받기 때문이죠. 결국 혈액순환 장애는 소금 섭취 부족이나 체내 나트륨 부족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사실입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기 위해서는 소금을 충분히 먹어야 되고 그에 따라 유발되는 갈증만큼만 물을 마시면 되는 것이죠. 지방 섭취나 단백질 섭취 부족도 당이 당기는 이유가 됩니다. 지방 섭취가 부족하여 체내에 활용할 수 있는 지방이 부족할 때 몸은 탄수화물을 더 섭취하여 지방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탄수화물을 이용하여 지방을 얼마든지 생합성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떤 경우는 당이 충분치 않음에도 당분을 지방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만큼 인체는 지방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뇌는 어떤 조직보다 지방을 최우선적으로 필요하고 많은 지방을 소모하는 조직입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이나 두뇌 활동이 많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방이 더 필요하겠지요. 이런 사람들이 지방 섭취를 의도적으로 제한하거나 지방을 잘 못 먹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당분이 당기게 되는 것입니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여도 당이 당길 수가 있습니다. 당분의 소비가 가장 많은 뇌는 가장 먼저 지방을 필요로 하고 그 다음 단백질을 통하여서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 뇌에 대한 단백질 공급이 방해를 받는다면 결국 뇌에 대한 당 공급도 방해를 받게 됩니다. 뇌에 대한 당 공급이 방해를 받게 되면 뇌세포는 당연히 배고픔을 느끼고 더 많은 당분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탄수화물 섭취가 다른 사람과 크게 차이가 없음에도 당이 너무 많이 당긴다면 혈액순환 장애, 지방 섭취 부족, 단백질 섭취 부족 등 어떤 이유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면 당분은 자연스럽게 당기지 않게 되고 적절한 양의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될 것입니다. 크게 세 번째로 당 공급이 가다함에도 불구하고 당이 당길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이유는 스트레스 반응이 유발될 때입니다. 그리고 당 공급이 가다함에 불구하고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나면 역시 당이 당기게 됩니다. 스트레스 반응을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뇌에 대한 영양 공급보다 뇌에서의 영양 소비가 많은 상태가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스트레스 반응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일어나겠죠. 하나는 영양 공급이 지나치게 부족할 때, 다른 하나는 영양 소비가 지나치게 많을 때, 이렇게 나눠지겠죠. 만약 당 공급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많은 당 공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많은 당을 소비한다면 인체는 당연히 당이 고갈되겠지요. 이것을 해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당을 더 섭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 공급이 가다함에도 당이 당기는 사람들은 소화력이 매우 좋은 사람들입니다. 소화력이 매우 좋은 사람들이 당을 지나치게 섭취한다면 자신의 스트레스 요인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그러한 요인들을 제거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혈액순환 장애는 당연히 나트륨 결핍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말하였습니다. 혈당 농도가 아무리 높더라도 그것이 필요한 표적세포에 이동되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을 소비하는 세포에 당이 부족할 때는 당연히 당이 당긴다고 말하였습니다. 당 공급이 가다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상 살펴본 세 가지 원인을 다시 한번 분류하면 이렇습니다. 당을 지나치게 제한할 때 당이 당긴다. 소화장애, 흡수장애, 혈액순환 장애는 소금 섭취 부족이나 체내 나트륨 결핍과 관련된다. 그리고 지방과 단백질의 주요 공급원인 고기 섭취를 부족할 때 당이 당긴다. 그리고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인 스트레스 반응일 때 그렇다.
여러분들의 당이 당기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기타 원인으로 나트륨 외의 미네랄 결핍이 있을 때도 당이 당깁니다. 나트륨 섭취가 과잉되었을 때도 당이 당기고, 추위나 더위와 같은 에너지 소비가 많을 때도 당이 당깁니다. 세포로 이동한 포도당은 세포 속에서 에너지로 전환되는데, 이때 반드시 마그네슘이라는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만약 세포 내에 마그네슘이 부족하다면 세포 속에서의 대사가 부족하므로 세포는 더 많은 에너지를 위해 당을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세포 속에 들어온 포도당은 마그네슘의 촉매 아래 에너지 대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마그네슘 결핍이 있다면 에너지 대사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에너지를 더 확보하기 위해 인체는 당을 더 필요로 하게 됩니다. 에너지 부족의 그 원인이 마그네슘 부족임에도 불구하고 인체는 당을 더 섭취하여 조그만 에너지라도 더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타 아연이나 망간과 같은 미네랄도 에너지 대사의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마그네슘 그리고 아연과 망간, 이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가장 좋은 미네랄의 공급원은 천일염입니다. 결국 나트륨에 의한 미네랄 결핍도 좋은 소금을 섭취하지 못했다는 그런 신호인 것이죠. 사실 당이 당기는 가장 큰 이유 두 가지만 말한다면 스트레스 반응과 소금 섭취 부족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해결하면 당이 당기는 이유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음에도 사람들은 그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당을 지나치게 섭취하여 건강을 잃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주 드물게 나트륨 섭취가 과잉되어서 물이 당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내에 나트륨이 과잉됐을 때 당이 당길 때는 탄수화물보다는 단 음료가 당깁니다. 그 이유는 달달한 음료 속에 들어있는 물로 나트륨을 배출하게 되고, 또한 당분이 물로 전환되어 그 물에 의해서 나트륨을 체로 배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트륨을 배출하기 위해서 단 음료가 당기는 그러한 경우는 생각보다 적다는 사실입니다. 나트륨 섭취가 부족할 때 오히려 단 음료가 당깁니다. 그 이유는 체내 나트륨이 부족하게 되면 물을 마실 때 인체에서는 물을 거부하게 됩니다. 체내 염도를 낮추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경우에 물을 쉽게 마실 수 있는 방법은 물에 무언가 다른 물질을 첨가하는 것입니다. 설탕, 커피, 각종 차, 이러한 모든 것들이 물을 좀 더 쉽게 마실 수 있도록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단 음료가 당길 때 이게 나트륨을 건강하게 배출하기 위해서 당기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체내에 나트륨이 부족하여서 당이 당기는지, 이것을 따로 구분해야 되겠지요. 이러한 신체 반응은 일반인이 해석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기를 원한다면 물박사에게 문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를 공개하였습니다. 무언가 의문이 있거나 스스로 문제 해결이 잘 안 될 때는 상담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날씨가 매우 추울 때는 당연히 당이 당깁니다. 당은 어떤 영양소보다 빠르게 열을 낼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추울 때는 매우 많은 당분이 소비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상 당이 당기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탄수화물이나 설탕 같은 음식이 당기는 이유가 건강한 신체 반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병적인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당이 당기는 이유는 어떠한 것일까요? 스스로 답을 해보기 바랍니다. 생존에 없어서는 안 될 탄수화물을 맛있고 건강하게 먹고 우리 모두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갑시다. 이상 물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